네, 오늘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아기 장로님 귀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모든 이 일요 또 저 성일 또 안식 성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또 뭐 크게 잡아봤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주신 말씀입니다. 71년도 말씀이신데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떠한 소망도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 무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과정이 연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극을 보다 가치 있게 있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서 준 순환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순환이 나쁜 것이 아니요,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 되고 내일의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과정을 두고 보게 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있어서 순환의 고비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싸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부모님 오늘 참아버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실제 천일국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천일국. 실체라는 개념도 어렵습니다만 천일국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 느끼고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섭리적인 과제 같은 것들이 저희들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신앙화되어 있습니다. 신앙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일불변한 어떤 이념으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이게 젊은 2030 세대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2021년도 44.6%에서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2배로 반대겠죠. 늘어나 버립니다. 이 상황이 그렇답니다.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프리카리아트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낙오된 소외계층이라는, 아무것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은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방송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또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살아지는 상황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고령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계 거의 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출산, 인구 절벽. 이게 지금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임 여성당 출산 그 가능성이 지금 0.8일입니다. 0.8일.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 과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신통일 한국 강론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8월 15일은 아닌 밤중에 찰 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것들인데,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해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냐.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해방은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맞았다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해방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 해방은 반드시 올 거야. 일제를 벗어나서 해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몇 명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채 1%도 안 됩니다. 1%. 1%면 20만 명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1920년도가 되면은 일본이요,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한국을 약 50년 만에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 제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제도가 아직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이게 그 제도를 한국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서 1920년대가 되면 한국인 한반도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해요. 철저하게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만주입니다. 만주는 청나라의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그 땅은 만주 땅은 청나라에서 개발을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자기들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땅 개간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용정 가보셨는지, 일송정, 거기 소나무 있는데 가봤는데요. 이게 독립운동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해방이 대부분이요. 이게 해방은 불가능해.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 변절하거든요. 서정주, 이런 사람들. 유명한 시인들, 모윤숙,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해방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논의가 안 되냐면, 자, 해방이 된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해방 후에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해방 후에 극심한 국론 분열과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엔에서는 47년도에 대한민국에다가, 한반도에다가 이제 그 선거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찬탁, 반탁, 신탁을 우리가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러다가 남한은 남한대로 48년 5월 달에 선거하고 북한은 48년도 8월 달에 선거를 해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나라가 쪼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해방에 대한 꿈을 안 꾸니까 해방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혼두깨처럼 그냥 잘치듯 받는 격으로 받아버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때 소련이 먼저 진주하거든요. 소련이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소련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38선 이하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냥 미국이 뒤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소련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면 김일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이승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군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을, 민족주의자들을 먼저 만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만식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왜 그러면 저게 이승만, 좀 남한에 아무런 어떤 기반도 없던 이승만, 그리고 북한에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정말 12년생에 결국 나이가 33세인 어떤 그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한 사람은 민주주의자, 한 사람은 사회주의자, 한 사람은 미국이 밀고 한 사람은 소련이 밀고 이래요. 근데 미군이나 소련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가,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한 계기는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만이 자기 민주주의자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어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나라의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는 뭐였냐면 독립운동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지금 사회로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각 북한도 있고 우리도 있고 통일에 대한 3단계 방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통일은 누구나 언제는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 언제는 통일은 올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지도자가 계속 그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하면은 통일 이후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통일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건데 통일은 올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미 사회주의는 망한 나라예요. 이게 그러면은 북한은 언제 어떤 군부 구태타가 됐건 아니면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특히 평양 가까이, 평양에서 배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나라 망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북한은 평양에다가는 보급을 끊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러면 한국에 지금 있는 국가 지도자들 중에 통일 이후에 하는 이 평화 통일 국가는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통일 국가는 이렇게 돼야 돼요. 헌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비전은 이거고 국가의 핵심 가치는 이거고 얘기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는 해방 후에 얘기를 했는데 좀 정치학적 용어로 48년 체제라 그럽니다. 분단 체제. 나라가 짜갈라진 상태에서 이게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 거예요? 3단계로 갔습니다. 그 3단계가 되고 나면 무슨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신통일학과 아카데미 교육 때문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유일하게 저하고 이제 북한대학원 공부했던 기자 하나가 통일헌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딱 한 명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체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종교적인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가 신통일한국입니다.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간단치가 않은 내용이죠. 너무 큰 내용이죠. 지금도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실제 천일국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이 좀 뭐 아직도 보편 종교 이단 소리 듣고 있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독립운동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옆 동네 누가 독립운동 해요 하겠으면 다 입 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러 그러면 다 잡혀가 죽을 건데.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독립운동가들한테 밥숟갈이라도 하나, 돈 한 푼이라도 줬던 사람들 다 들고 나와서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밥을 줬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돈 털어서 뭘 했다 다 얘기 또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라고 해서 돈 받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떵떵거렸던 이완용이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 살지 않습니까? 역전됩니다. 거꾸로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하는 종교적 수로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정치학적 용어로는 이게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가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이게 절대 평화로운 체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북한에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거를 지금 무마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가 처한 상황은 임시적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평화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유엔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서 세계에 대한 어떤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가장 민주주의 국가 중에 가장 큰 그 세력이 강하고 주도하고 있는 패권 국가 미국 헌법을 봤습니다. 미국의 헌법.
미국 헌법의 전문이 자기들의 방향과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정의를 확립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보치를 하고 자유와 평화를 확보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에 평화라는 단어가 한 단어라도 보이십니까? 한 단어도 없죠. 러시아 헌법입니다. 러시아 헌법. 러시아 헌법 전문을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 평화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아니에요. 국민의 평화. 이게 러시아의 안정과 번영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중국 헌법을 봤습니다. 중국 헌법. 중국 헌법을 찾아보니까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요. 저기에는 아예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모태통입니다. 덩샤오핑, 등소평. 거기에 드디어 누가 오늘 시진핑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대만은 자기들이 신성한 영토다.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않겠다. 이건 반드시 복속시켜버리겠다. 라는 게 저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든지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1994년부터 완전한 민족주의로 돌았습니다. 지금 중화민족주의로 돌아서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세계 전략의 핵심의 가치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자기를 중화민족주의로 다 돌려서 모든 나라들을 다 중국 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미국마저도 그걸 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저기에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에. 그리고 밑에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북한은 죽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헌법은 다 사람 이름을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헌법 전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평화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전법에. 이게 보면 이게 유엔에도 없어요. 미국도 없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3.1운동 전신과 임시정부 4.19 이념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헌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가치를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놨을 것 같습니까? 일본의 헌법 전문을 보니까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은 항구 평화를 염원한다라고 하는 항구 평화의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일본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섭리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가 항구적 평화라는 개념을 넣어놨어요. 어디다가? 헌법에다가. 양이 많아서 제가 아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헌법 전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유엔 헌장을 보면요,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항구적 평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모님이 외치시는 개념은 항구적 평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엔의 기본적인 이념,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칸트라는 사람한테 옵니다. 근대 철학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영구 평화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인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전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폭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인간을 뭉치게 만든다고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가 뭐냐면 선의가 아니라 폭력에 기초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념이 어디 들어가 있냐? 유엔 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저 사상에 기초해서 지금 유엔의 헌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구 평화론에 기초해서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기초한 영구적 평화를 주창한 게 유엔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그래서
유엔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을 허용을 해야 돼요. 전쟁은 필연적인 거고 전쟁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위에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전쟁 위에 어떻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다들 유엔을 기초로 해서 강대국들, 한국은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6인데 전 세계 1, 2, 3, 4다 군사력, 정치력이 1, 2, 3, 4등인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게 간단치 않은 나라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환경은 임시적 평화 체제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이 체제는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외치시는 실제 천일국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거는 일어난 불안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 평화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외치시는 이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부모님이 내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경륜에서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군사력이 더 집중되고 있고 푸틴은 언제 이 핵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만에 대한 침공에 대한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어. 북한도 지금 경제력 이미 무너진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은 항구적 평화 세계를 외치고 계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 부모님이 외치시는 이 끌어가시는 경륜에 하시는 이 섭리는 우리만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아까도 지금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지금 아홉기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냐 도대체 현실적으로 그건 아시다시피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어제 제가 일본어가 몰라서 번역된 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봤는데 우리의 일본의 어떤 이런 상황 공산당이 지금 근데 윤영호 본부장 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통일교를 없앨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 완전 진짜 그 사람들 완전 투입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우리는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쪽은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300명인가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통일교 없애버리려고 일본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아직도 세력이 잔존하는 세력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통일교를 부모님의 그러니까 섭리죠. 사실은 섭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잘 견뎌내야죠. 사실은 잘 이겨내야 되고 매일 아침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일본이 잘 승리하라고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한 신통일한국 아카데미라 그래서 한 6, 7분 언론인 분들하고 또 갤러리 이사장님하고 또 NGO 여성 대표분하고 한 7번 말씀을 전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거기 통일 전문 강사도 한 분 오셨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부산이라는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조금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서울에서 한 15년 살다가 와서 보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 통일이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정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잘 스며들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화나
일본과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 한일 해저튼이나 이런 것들이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평화 통일이라는 문제가 이거 비단 뭐 서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인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통일 강사가 소감을 끝나고 나서 그분의 소감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부경타임즈 대표이신데 부산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없다. 이게 통일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서 칼럼을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칼럼을 한번 쓰는 건 그렇고 이게 시리즈로 내자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아, 그럼 그런 내용이 맞다면, 이런 내용이 맞다면 양이분이 밝히신 어떤 이런 신통일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 담론이고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해요. 야,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느냐. 어제 제가 안호열 본부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우리 재단의 그 언론. 서울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계일보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이 지금 신통이라고 실체 천일국이라고 하는 내용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오해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학을 해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섭리를 절대로 추상적으로 경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내용이. 근데 언론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관점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뭔가 이런 교육을 했어. 그러면은 언론에 내드리겠다. 좋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또 누가 적극적으로 뭔가 통일운동을 해. 그러면 각각 이슈가 되면 그거를 취재를 해서 뭐 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 제일 인기 없는 기사가 통일에 대한 기사랍니다. 안 본대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안 팔리는 상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어제 아는가요? 여기 세계일보 기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보는 기사를 써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성폭행이라든지 아주 민감하고 자극적인 것들. 그게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게 네이버나 이런 데에 그게 연동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 아닌 그럴 수도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의 세대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게 젊은 세대는 통일이 그냥 안 될 거라고 지금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관심이 없고 이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내려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0억에 산 거 뭐 5억에 떨어지고 서울 가보니까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가 그럽니다. 예를 듭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 북한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민이 발생을 해. 보트피플. 만약에 이 부산 앞바다에 5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산에서? 와, 드디어 북한이 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저 5천 명을 우리가 다 먹이 살려야지. 야,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서 말입니다. 5천 명이 살 장소도 만들고 이럴까요? 아니면은 뭐 북한 사람들 가가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사라고 할까요? 물론 극단적인 설정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부산시가 하고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대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막 급변 사태를 얘기를 하고 통일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급변 사태를 얘기하는 분들은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나라에 이게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해방이 됐을 때에 국가가 도대체 해방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나니까 나라가 분대해서 짜갈라 버리니까 48년에 짜갈라진 나라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0년이 지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80년이 지나가고 이런 사태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통일은 될 건데 북한은 망했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이미 뚝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뚝이 무너진. 물이 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댐이 터져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댐이 뭐 터졌나도 모르고 이게 댐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북한학을 해서 언론이나 이런 자료를 쭉 보니까 유일하게 그 기자 하나가 통일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실제 천일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역사라고 하는 것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뭐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마 그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 김석진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대산 김석진 주역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한 3,000명을 주역의 대가들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올해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택내수라고 하는데 주역적으로 뭐냐면 이게 밑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진동 번개 같은 것들이 막 움직여요. 밑에서는. 위에서는 지금 연못이. 밑에서 막 번개 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위에 물이 있고 밑에서 번개가 쳐요. 여기서 번개가 치면 위에 물은 출렁일 거 아닙니까? 딱 지금 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때가 올해다. 주역의 대가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불안한 정세인 거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거 지금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주역의 대가가 올 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방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누가 지금 보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신통일 운동을 하기에 최고 좋은 때다. 왜냐? 보세요. 아까 김일성,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운동을 하니까 지금 보세요. 그 다음 독립운동하니까 전부 다 박수는 치지만 당신이 와서 독립운동하세요. 안 하잖아요. 다 뒤돌아서고.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통일운동 얘기하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김일성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지금 3천억을 들여가지고 해저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동양인이 미국 가가지고 저렇게 공화당 정부와 하나 돼가지고 움직여 워싱턴 타임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통일교인 되세요. 그거는 좀 얼마나 모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비난하는 건 가인권이니까 어차피 가인권은 아벨에 의해서 복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벨입니다. 아벨. 하늘이 택한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외치셨던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걸 외치시죠. 아주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애천의 이념을 갖고 있어야 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 애인에 대한 이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애국에 대한, 저거는 우리나라에 있던 내용들을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념은 분명하죠. 사실은. 저 이념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공생공영 공의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도대체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좋아,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한 이념은 있다 치자. 다 도대체 나라가 무슨 원리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주신 답변은 뭐냐? 공생, 공영, 공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법, 행정 모든 제도를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생, 공영, 공의 원리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국가가 운영이 될 거라고. 정말로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라는 겁니다. 저건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 국가는 행정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이 행정을 무슨 원리에 따라서 무슨 원칙에 따라서 운영할 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이라고 하는 절대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것이 국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제도화될 수 있는 이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공생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많이 좀 깨졌네요, 여기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타락성이죠, 타락성. 여기 저 식구님 중에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 그대로 다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많이 없을 텐데요, 아마.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을 다 허용해 놨어요. 그거를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유욕은 극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이 좋으세요? 1000억이 좋으세요? 1조가 좋으세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 당연히 1조가 좋죠. 근데 햄버거는요? 100개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잖아요. 인간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무한대로 허용을 시켜놔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부추기잖아요. 무슨 원리로? 경쟁의 원리로. 그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거고 당연한 거야. 왜? 너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양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서 했습니다만 중국이 가고 있는 사회는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중국은 쉽지 않은 나라가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을 겁니다. 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억압하거든요. 중국만큼 통제가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통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전 인민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빨간불인데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뜬답니다. 바로.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름이 떠버려요. 이름이 거기. 마스크가 있는데도. 그 정도로 경찰 국가가 완전히 통제 국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걸 행복을 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모님이 꿈꾸는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실제 천일국의 내용인데 먹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식구님들께서. 경제 문제는 지금은 먹는 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제시장 가보더라도 그렇고 가보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양은 넘쳐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지금 뭐 여기 계신 어떤 그 장로님의 권사님 세대에 들어가 보면 어릴 때는 양이 부족했습니다. 먹는 양이. 지금 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문제입니다. 기업이 많이 가져갈 거야? 아니면 노동자가 많이 가져갈 거야?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계를 받느냐? 회계를 못 보죠. 응? 최저임금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그 싸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법칙이 없어요. 법칙. 수학 법칙처럼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누가 이익이 100만 원 남았어.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고용자가 뭐 80만 원 가져가고 노동자가 20만 원 가져가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월급 고용하는 사람이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싶으면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이거를 그래서 공생의 개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개념으로. 공생의 개념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저 싸움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통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왜? 거기에 3,000조 정도의 지하 광물이 있다. 엄청난 지하 광물이다. 그거 우리 기술과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 개발이 될 거고 경제 대박이 될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요. 북한 사람들은 독일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 현대자동차가 그렇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차이가 2배나. 노동기족이라는 게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제 회사 다닐 때 그런 개념 없었는데.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2배를 받고 있고 나보다 2배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회가 그게
안정화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월급을 2배 받아.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회적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개발하고 해서 북한에 있는 자원들만 다 개발하면 북한 사람들은 다 좋아할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반드시 그 문제는 국가를 좀먹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공령에 대한 것들이 뭐냐? 지금의 시대는 이미 세계화돼. 우리도 한국에 지금 조선족이 몇 분 들어와? 200만인가 300만이죠. 조선족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일본 식구들입니다만 10,000명 정도가 들어왔고, 필리핀 식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 이게. 근데 아까도 중국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망했어요. 91년도에. 사회주의 나라의 소련이 망해버렸네. 도대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할까? 왜냐? 소련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시장 경제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일교도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일까? 유교 다 검토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해버리고 중국이 선택한 가치가 뭐냐?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민족주의로 봐야 중국이 이해가 됩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동북 공정을 외워있고 고구려 역사를 와 자기네 역사라고 고조선이 못하고 다 자기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민족주의로. 그거는 근대 사상이거든요. 200년, 300년, 400년 전, 200년 전에 나온 그 가치를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사회주의를 유지시켜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이게 미국과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지금의 국제적인 정세가 왜 불안해졌냐. 물론 미국의 책임도 못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다시 민족주의로 돌아가서 세계화된 평화 이념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되는 것들은 초종교, 보편적 민주주의가 되려면 초종교적이어야 되고 초국가적이어야 되고 초민족적이어야 되고 초인종적이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 거고, 또 하나는 인류의 공생과 공영을 위한 보편윤리라는 것들이 지금 요청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도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 벌고 있거든. 사회가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폭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념들이.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양심에 기초한 보편윤리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가치에 기초한 공동체와 상생의 이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큰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은 선지자 내지는 참부모님 관점에서 섭리를 경륜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는 겨우 이해하고 따라갈 정도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참 어머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서 신통일 한국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일제시대, 비유는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딱 독립운동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아,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같이 할까요? 아, 그거는 좀. 어디 가가지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통일교가 저런 걸 해요.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을 해요. 예? 서희택 대표 그러시더만요. 한일 해저 터널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종교를 초월하는 거다. 당신이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한다. 하지만 이게 통일교라고 당당하게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자동차 북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님이 정말 평화자동차를 만들어 북한에 주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현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그거를 통일교가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하지만은 저희들은 독립운동한다는 의미로서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의 과정. 통일이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든 아니면 평화적으로 통일 과정에 접어들든 그때 누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화 통일 국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한반도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부끄러워서라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운동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통일은 올 거다. 하지만 그 통일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누가 외쳤고 누가 나서서 했는가,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했는가. 일반의 NGO나 국가단체들은 다 돈을 받잖아요. 국가에서요. 저희들은 우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줬다고. 내가 지금 독립운동했다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가치는 그때 발현될 거라고 믿고 지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몰리회,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누가 역사를 끌어왔는가, 누가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참부모님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따라왔던 우리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운 학식, 짧은 학식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가 낮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원리, 신앙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신통일한국 아카데미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해보면 다 동의를 하거든요. 여기 동의 못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건 확실한 비전이고 확실한 가치고 확실하게 정말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제대로 된 배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을 넘어 우리는 그 신앙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 뭐를 알 거냐 우리가 지금 이게 그래서 신통일 아카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수의 분들만 지금 모시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 사람들한테 엘리트들한테 먹히고 있는가? 일기를 봤는데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 그리고 NGO 여성 대표나 이런 분들 2기로 시작을 합니다. 3월. 그 다음에 UPF 차원에서 피스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만들어가고 있죠. 거기에다 그런 비전들을 계속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지금 원리 수련에 대한 분은 결국 사람들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부모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뭘로 소개를 할 겁니까? 외적인 것.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근데 지금 한 6명 모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신통일한국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신가? 자꾸 퀘스천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맞나?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나? 이게 갔으면 물론 제 책임이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때 내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제 설교 단상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자식들한테 정말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수련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박 2일도 있고 5박 6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됐더니 그 사람들의 지금 마나미 간사님하고 계속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원리로 연결할까? 곧바로 안 되니까 이름도 바꿔 원리 세미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설립자 이념 세미나로 이틀 열흘 건데 하루를 할까? 날짜도 어디로 할까? 장소를 어떻게 하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박 6일 수련이 있습니다. 원리를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이게 순환을 겪어서 가는 거라고. 지금 순환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찌라도 저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부모님이 지금 경륜하시는 그 섭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저는 정말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 차원에서 또 부산 울산 차원에서 세계본부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식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드시 이런 신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조만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면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시기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섭리적 경륜 앞에, 그리고 5월 5일 날 어머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천은궁 천일 성전 섭리라고 하는 그것들로 하늘 앞에 봉헌 올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역사의 주인공. 네, 오늘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기 장로님 귀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모든 이 일요 또 청일 또 안식 성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또 뭐 크게 잡아봤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주신 말씀입니다. 71년도 말씀이신데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떠한 소망도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 무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과정이 연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극을 보다 가치 있게 있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서 준 순환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순환이 나쁜 것이 아니요,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 되고 내일의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과정을 두고 보게 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있어서 순환의 고비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싸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 참부모님 오늘 참아버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실제 천일국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천일국. 실체라는 개념도 어렵습니다만 천일국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 느끼고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섭리적인 과제 같은 것들이 저희들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신앙화되어 있습니다. 신앙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일불변한 어떤 이념으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이게 젊은 2030 세대들에게 통일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2021년도 44.6%에서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2배로 반대겠죠. 늘어나 버립니다. 이 상황이 그렇답니다.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프리카리아트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낙오된 소외계층이라는, 아무것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은 이렇게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방송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또 못 사는 사람도 더 못 살아지는 상황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고령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계 뭐 거의 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출산, 인구 절벽. 이게 지금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임 여성당 출산 그 가능성이 지금 0.8일입니다. 0.8일.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 과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신통일 한국 강론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8월 15일은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것들인데,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해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냐.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해방은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맞았다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해방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 해방은 반드시 올 거야. 일제를 벗어나서 해방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몇 명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채 1%도 안 됩니다. 1%. 1%면 20만 명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1920년도가 되면은 일본이요,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한국을 약 50년 만에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 제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제도가 아직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이게 그 제도를 한국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서 1920년대가 되면 한국인 한반도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해요. 철저하게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만주입니다. 만주. 만주는 청나라의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그 땅, 만주 땅은 청나라에서 개발을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자기들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땅 개간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용정 가보셨는지, 뭐 일송정, 거기 뭐 소나무 있는데 가봤는데요. 이게 독립운동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해방이 대부분이요. 이게 해방은 불가능해.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 이광수. 아시죠? 이광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 변절하거든요. 서정주, 이런 사람들. 유명한 시인들, 모윤숙,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논의가 안 되냐면, 자, 해방이 된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해방 후에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해방 후에 극심한 국론 분열과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엔에서는 47년도에 대한민국에다가, 한반도에다가 이제 그 선거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찬탁, 반탁, 신탁을 뭐 우리가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러다가 남한은 남한대로 48년 5월 달에 선거하고, 북한은 48년도 8월 달에 선거를 해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나라가 쪼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해방에 대한 꿈을 안 꾸니까 해방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아닌 밤중에 혼두깨처럼 그냥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받아버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때 막 소련이 먼저 진주하거든요. 소련이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소련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38선 이하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냥 미국이 뭐 뒤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소련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면 김일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이승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군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을, 민족주의자들을 먼저 만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만식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왜 그러면 저게
이승만, 남한에 아무런 어떤 기반도 없던 이승만, 그리고 북한에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12년생에 결국 나이가 결국 33세인 어떤 그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한 사람은 민주주의자, 한 사람은 사회주의자, 한 사람은 미국이 밀고 한 사람은 소련이 밀고 이래요. 근데 미군이나 소련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한 계기는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만이 자기 민주주의자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 미국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어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나라의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는 뭐였냐면 독립운동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지금 사회로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각 북한도 있고 우리도 있고 통일에 대한 3단계 방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통일은 누구나 언제는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 언제는 통일은 올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지도자가 계속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은 통일 이후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통일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건데 통일은 올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미 사회주의는 망한 나라예요. 이게. 그러면은 북한은 언제 어떤 군부 구태타가 됐건 아니면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특히 평양 가까이, 평양에서 배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나라 망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북한은 평양에다가는 보급을 끊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러면 한국에 지금 있는 국가 지도자들 중에 통일 이후에 이 평화 통일 국가는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통일 국가는 이렇게 돼야 돼요. 헌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비전은 이거고 국가의 핵심 가치는 이거고 얘기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는 해방 후에 얘기를 했는데 좀 정치학적 용어로 48년 체제라 그럽니다. 분단 체제. 나라가 짜갈라진 상태에서 이게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 거예요? 3단계로 갔습니다. 그 3단계가 되고 나면 무슨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신통이랑과 아카데미 교육 때문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유일하게 제하고 이제 북한대학원 공부했던 기자 하나가 통일헌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딱 한 명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체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종교적인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가 신통일한국입니다.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간단치가 않은 내용이죠. 너무 큰 내용이죠. 지금도 식구들 중에서도 아마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실제 천일국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아직도 보편 종교 이단 소리 듣고 있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독립운동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옆 동네에 누가 독립운동 해요 하겠으면 다 입 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러 그러면 다 잡혀가 죽을 건데.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독립운동가들한테 밥숟갈이라도 하나, 돈 한 푼이라도 줬던 사람들 다 들고 나와서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밥을 줬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돈 털어서 뭘 했다 다 얘기 또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라고 해서 돈 받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떵떵거렸던 이완용이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 살지 않습니까? 역전됩니다. 거꾸로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제 천일국이라고 하는 종교적 수로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정치학적 용어로는 이게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가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이게 절대 평화로운 체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북한에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거를 지금 무마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가 처한 상황은 임시적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평화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유엔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서 세계에 대한 어떤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가장 민주주의 국가 중에 가장 큰 그 세력이 강하고 주도하고 있는 패권 국가 미국, 헌법을 봤습니다. 미국의 헌법. 미국 헌법의 전문이 자기들의 방향과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정의를 확립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보치를 하고 자유와 평화를 확보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에 평화라는 단어가 한 단어라도 보이십니까? 한 단어도 없죠. 러시아 헌법입니다. 러시아 헌법. 러시아 헌법 전문을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 평화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아니에요. 국민의 평화. 이게 러시아의 안정과 번영,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중국 헌법을 봤습니다. 중국 헌법. 중국 헌법을 찾아보니까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요. 저기에는 아예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모태통입니다. 덩샤오핑, 등소평. 거기에 드디어 누가 오늘 시진핑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로 이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대만은 자기들의 신성한 영토다,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않겠다, 이건 반드시 복속시켜버리겠다 라는 게 저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든지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1994년부터 완전한 민족주의로 돌았습니다. 지금 중화민족주의로 돌아서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세계 전략의 핵심의 가치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자기가 중화민족주의로 다 돌려서 모든 나라들을 다 중국 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미국마저도 그걸 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저기에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에. 그리고 밑에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북한은 죽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헌법은 다 사람 이름을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헌법 전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평화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전법에. 이게 보면 이게 유엔에도 없어요. 미국도 없고. 재미지 않습니까?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3.1운동 전신과 임시정부 4.19 이념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흥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가치를 드러내놨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놨을 것 같습니까? 일본의 헌법 전문을 보니까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은 항구 평화를 염원한다라고 하는 항구 평화의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일본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섭리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가 항구적 평화라는 개념을 넣어놨어요. 어디다가? 헌법에다가. 양이 많아서 제가 아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헌법 전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유엔 헌장을 보면요, 보십시오. 이게 참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항구적 평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모님이 외치시는 개념은 항구적 평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엔의 기본적인 이념,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칸트라는 사람한테 옵니다. 근대 철학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영구 평화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인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전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폭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인간을 뭉치게 만든다고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가 뭐냐면 선의가 아니라 폭력에 기초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념이 어디 들어가 있냐? 유엔 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저 사상에 기초해서 지금 유엔의 헌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구 평화론에 기초해서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기초한 영구적 평화를 주창한 게 유엔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그래서 유엔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을 허용을 해야 돼요. 전쟁은 필연적인 거고 전쟁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위에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전쟁 위에 어떻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다들 유엔을 기초로 해서 강대국들, 한국은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6인데 전 세계 1, 2, 3, 4다 군사력, 정치력이 1, 2, 3, 4등인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게 간단치 않은 나라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환경은 임시적 평화 체제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이 체제는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외치시는 실제 천일국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거는 이러한 불안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 평화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외치시는 이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부모님이 내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경륜에서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언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군사력이 더 집중되고 있고 푸틴은 언제 이 핵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만에 대한 침공에 대한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어. 북한도 지금 경제력 이미 무너진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은 항구적 평화 세계를 외치고 계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 부모님이 외치시는 이 끌어가시는 경륜에 하시는 이 섭리는 우리만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아까도 지금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고자 하는 노력이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지금 아홉기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냐 도대체 현실적으로 그건 아시다시피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어제 제가 일본어가 몰라서 번역된 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봤는데 우리의 일본의 어떤 이런 상황, 공산당이 지금 근데 윤영호 본부장 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통일교를 없앨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 완전 진짜 그 사람들 완전 투입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우리는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쪽은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300명이나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통일교 없애보려고 일본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아직도 세력이 잔존하는 세력,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통일교를 부모님의 그러니까 섭리죠, 사실은. 섭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잘 견뎌내야죠, 사실은. 잘 이겨내야 되고 매일 아침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일본이 잘 승리하라고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이번에 한 신통일한국 아카데미라 그래서 한 6, 7분 언론인 분들하고 또 그 갤러리 이사장님하고 또 그 NGO 여성 대표분하고 한 7번 말씀을 전해봤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거기 통일 전문 강사도 한 분 오셨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소감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부산이라는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조금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한 15년 살다가 와서 보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 통일이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정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잘 스며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평화나 일본과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한일 해저튼이나 이런 것들이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평화 통일이라는 문제가 이거 비단 뭐 서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인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통일 강사가 소감을 끝나고 나서 그분의 소감은 그렇더라고요. 부경타임즈 대표이신데 부산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없다. 이게 통일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서 칼럼을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칼럼을 한번 쓰는 건 그렇고 이게 시리즈로 내자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아, 그럼 그런 내용이 맞다면, 이런 내용이 맞다면 양이분이 밝히신 어떤 이런 신통일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 담론이고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해요. 야,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느냐? 어제 제가 안호열 본부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우리 재단의 그 언론. 서울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계일보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이 지금 신통이라고 실체 천일국이라고 하는 내용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오해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학을 해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섭리를 절대로 추상적으로 경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내용이. 근데 언론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관점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뭔가 이런 교육을 했어. 그러면은 언론에 내주겠죠. 좋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또 누가 적극적으로 뭔가 통일운동을 해. 그러면 각각 이슈가 되면 그거를 취재를 해서 뭐 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 제일 인기 없는 기사가 통일에 대한 기사랍니다. 안 본대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안 팔리는 상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어제 아는가요? 저 여기 세계일보 기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보는 기사를 써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아주 민감하고 자극적인 것들. 그게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게 네이버나 이런 데에 그게 연동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 아닌 그럴 수도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의 세대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게 젊은 세대는 통일이 그냥 안 될 거라고 지금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관심이 없고 이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내려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0억에 산 거 5억에 떨어지고 서울 가보니까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가 그럽니다. 예를 듭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 북한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민이 발생을 해. 보트피플. 만약에 이 부산 앞바다에 5,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산에서? 와, 드디어 북한이 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저 5,000명을 우리가 다 먹이 살려야지.
야,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서 말입니다. 5천 명이 살 장소도 만들고 이럴까요? 아니면은 뭐 북한 사람들 가가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사라고 할까요? 물론 극단적인 설정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부산시가 하고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대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막 급변 사태를 얘기를 하고 통일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급변 사태를 얘기하는 분들은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나라에 이게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해방이 됐을 때에 국가가 도대체 해방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나니까 나라가 분대해서 짜갈라 버리니까 48년에 짜갈라진 나라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0년이 지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80년이 지나가고 이런 사태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통일은 될 건데 북한은 망했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이미 뚝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뚝이 무너진. 물이 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댐이 터져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댐이 뭐 터졌나도 모르고 이게 댐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북한학을 해서 언론이나 이런 자료를 쭉 보니까 유일하게 그 기자 하나가 통일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실제 천일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역사라고 하는 것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뭐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마 그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 김석진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대산 김석진 주역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한 3,000명을 주역의 대가들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올해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택내수라고 하는데 주역적으로 뭐냐면 이게 밑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진동 번개 같은 것들이 막 움직여요. 밑에서는 위에서는 지금 연못이 밑에서 막 번개 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위에 물이 있고 밑에서 번개가 쳐요. 여기서 번개가 치면 위에 물이 출렁일 거 아닙니까? 딱 지금 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때가 올해다. 주역의 대가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불안한 정세인 거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거 지금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주역의 대가가 올 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방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누가 지금 보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될 것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신통일 운동을 하기에 최고 좋은 때다. 왜냐? 보세요. 아까 김일성,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운동을 하니까 지금 보세요. 그 다음 독립운동하니까 전부 다 박수는 치지만 당신이 와서 독립운동하세요. 안 하잖아요. 다 뒤돌아서고. 지금도 문선명 선생님 통일운동 얘기하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김일성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지금 3천억을 들여가지고 해저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동양인이 미국 가가지고 저렇게 공화당 정부와 하나 돼가지고 움직여 워싱턴 타임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단합니다. 통일교인 되세요. 그거는 좀 얼마나 모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비난하는 건 가인권이니까 어차피 가인권은 아벨에 의해서 복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벨입니다. 아벨. 하늘이 택한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외치셨던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걸 외치시죠. 아주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애천의 이념을 갖고 있어야 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 애인에 대한 이념을 갖고 있어야 돼. 다음에 애국에 대한, 저거는 우리나라에 있던 내용들을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념은 분명하죠. 사실은. 저 이념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공생공영 공예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도대체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좋아, 뭐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한 이념은 이따 치자. 다 도대체 나라가 무슨 원리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주신 답변은 뭐냐? 공생, 공영, 공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법, 행정 모든 제도를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생, 공영, 공의 원리로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국가가 운영이 될 거라고. 정말로 항구적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 국가는 행정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이 행정을 무슨 원리에 따라서, 무슨 원칙에 따라서 운영할 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이라고 하는 절대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것이 국가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제도화될 수 있는 이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공생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많이 좀 깨졌네요, 여기 있는데,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타락성이죠, 타락성. 여기 저 식구님 중에 사업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 그대로 다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많이 없을 텐데요, 아마.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을 다 허용해 놨어요. 그거를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유욕은 극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이 좋으세요? 1000억이 좋으세요? 1조가 좋으세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 당연히 1조가 좋죠. 근데 햄버거는요? 100개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잖아요. 인간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무한대로 허용을 시켜놔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부추기잖아요. 무슨 원리로? 경쟁의 원리로. 그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 그거 당연한 거야. 왜? 너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양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서 했습니다만 중국이 가고 있는 사회는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중국은 쉽지 않은 나라가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을 겁니다. 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억압하거든요. 중국만큼 통제가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통제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전 인민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빨간불인데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뜬답니다. 바로.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름이 떠버려요. 이름이 거기. 마스크가 있는데도. 그 정도로 경찰국가가 완전히 통제국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행복을 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모님이 꿈꾸는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실제 천일국의 내용인데 먹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식구님들께서. 경제 문제는 지금은 먹는 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시장 가보더라도 그렇고 가보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양은 넘쳐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지금 여기 계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에 들어가 보면 어릴 때는 양이 부족했습니다. 먹는 양이. 지금 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문제입니다. 기업이 많이 가져갈 거야? 아니면 노동자가 많이 가져갈 거야?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혜기를 받느냐? 혜기를 못 보죠. 응? 최저임금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그 싸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법칙이 없어요. 법칙. 수학 법칙처럼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누가 이익이 100만 원 남았어.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고용자가 뭐 80만 원 가져가고 노동자가 20만 원 가져가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월급 고용하는 사람이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싶으면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이거를 그래서 공생의 개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개념으로. 공생의 개념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저 싸움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왜? 거기에 3,000조 정도의 지하 광물이 있다. 엄청난 지하 광물이다. 그거 우리 기술과 합쳐지면 엄청난 경제 개발이 될 거고 경제 대박이 될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요, 북한 사람들은, 독일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 현대자동차가 그렇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차이가 2배나. 노동기족이라는 게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제 회사 다닐 때 그런 개념 없었는데. 예?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2배를 받고 있고 나보다 2배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회가 그게 안정화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월급을 2배 받아.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회적 불안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개발하고 해서 북한에 있는 자원들만 다 개발하면 북한 사람들은 다 좋아할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반드시 그 문제는 국가를 좀먹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공령에 대한 것들이 뭐냐? 지금의 시대는 이미 세계화돼. 우리도 한국에 지금 조선족이 몇 분 200만인가 300만이죠. 조선족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일본 식구들입니다만 10,000명 정도가 들어왔고, 필리핀 식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 이게. 근데 아까도 중국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망했어요. 91년도에. 사회주의 나라의 소련이 망해버렸네. 도대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할까? 왜냐? 소련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시장 경제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일교도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일까? 유교 다 검토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해버리고 중국이 선택한 가치가 뭐냐?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민족주의로 봐야 중국이 이해가 됩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동북공정을 외워있고 고구려 역사를 와 자기네 역사라고, 고조선이 어떻고 다 자기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민족주의로. 그거는 근대 사상이거든요. 200년, 300년, 400년 전, 200년 전에 나온 그 가치를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 사회주의를 유지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이게 미국과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지금의 국제적인 정세가 왜 불안해졌냐. 물론 미국의 책임도 못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다시 민족주의로 돌아가서 세계화된 평화 이념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되는 것들은 초종교, 보편적 민주주의가 되려면 초종교적이어야 되고 초국가적이어야 되고 초민족적이어야 되고 초인종적이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 거고, 또 하나는 인류의 공생과 공영을 위한 보편윤리라는 것들이 지금 요청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도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 벌고 있거든. 사회가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폭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념들이.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양심에 기초한 보편윤리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가치에 기초한 공동체와 상생의 이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하신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큰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은 선지자 내지는 참부모님 관점에서 섭리를 경륜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는 겨우 이해하고 따라갈 정도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참 어머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서 신통일 한국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일제시대, 비유는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딱 독립운동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아,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같이 할까요? 아, 그거는 좀 어디 가가지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통일교가 저런 걸 해요.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해요. 예? 서희택 대표 그러시더만요. 한일 해저터널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종교를 초월하는 거다. 당신이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한다. 하지만 이게 통일교라고 당당하게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자동차 북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님이 정말 평화자동차를 만들어 북한에 주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현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그걸 통일교가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하지만은 저희들은 독립운동한다는 의미로서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의 과정. 통일이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든 아니면 평화적으로 통일 과정에 접어들든 그때에 누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화 통일 국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한반도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부끄러워서라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운동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통일은 올 거다. 하지만 그 통일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누가 외쳤고 누가 나서서 했는가,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했는가. 일반의 NGO나 국가단체들은 다 돈을 받잖아요. 국가에서요. 저희들은 우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줬다고. 내가 지금 독립운동했다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가치는 그때 발현될 거라고 믿고 지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몰리회,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누가 역사를 끌어왔는가? 누가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참부모님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따라왔던 우리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운 학식, 짧은 학식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가 낮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원리, 신앙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신통일 한국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해보면 다 동의를 하거든요. 여기 동의 못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건 확실한 비전이고 확실한 가치고 확실하게 정말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제대로 된 배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을 넘은 우리는 그 신앙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 뭐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게 그래서 신통일 아카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수의 분들만 지금 모시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 사람들한테 엘리트들한테 먹히고 있는가? 일기를 봤는데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 그리고 NGO 여성 대표나 이런 분들 2기로 시작을 합니다. 3월. 그 다음에 UPF 차원에서 피스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만들어가고 있죠. 거기에다 그런 비전들을 계속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지금 원리 수련에 대한 분은 결국 사람들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부모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뭘로 소개를 할 겁니까? 외적인 것.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근데 지금 한 6명 모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신통일한국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신가? 자꾸 퀘스천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맞나?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나? 이게 갔으면 물론 제 책임이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때 내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제 설교 단상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자식들한테 정말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수련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박 2일도 있고 5박 6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됐더니 그 사람들의 지금 만남의 간사님하고 계속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원리로 연결할까? 곧바로 안 되니까 이름도 바꿔 원리 세미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설립자 이념 세미나로 이틀 열흘 건데 하루를 할까? 날짜도 어디로 할까? 장소를 어떻게 하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박 6일 수련이 있습니다. 원리를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신통일왕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이게 순환을 겪어서 가는 거라고. 지금 순환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찌라도 저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부모님이 지금 경륜하신 그 섭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저는 정말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 차원에서 또 부산 울산 차원에서 세계본부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식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드시 이런 신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조만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면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시기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섭리적 경륜 앞에, 그리고 5월 5일 날 어머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천은궁 천일 성전 섭리라고 하는 그것들로 하늘 앞에 봉헌 올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